당신이 70년 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갚고 싶다면 그건 분명 한국인일 것입니다. 한국은 수많은 전쟁과 외침 속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누가 자신을 도와줬는지, 어느 나라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줬는지를 기억하고 그 고마움을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주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모여 만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런 한국인의 마음을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거리에는 울부짖는 아이들과 피난을 떠나는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총성과 포성이 멈추지 않았고 전쟁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때 멀고 먼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이국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에티오피아 황실 근위대였습니다. 우리와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이 땅을 지켜주었습니다. 이해관계도 없었고 정치적인 이유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한국이 침략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참전을 결심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황제가 직접 명령해 가장정예의 병사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치도 모르고 왔고 추운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것도 처음 경험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떠나 머나먼 나라에서 낯선 언어를 듣고 낯선 음식을 먹으며 낯선 전장을 함께 버텨냈습니다. 어떤 병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는 피를 나눠야만 되는 게 아니다. 마음을 나눈 이가 진짜 형제다. 그렇게 싸운 그들은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미국 장군들도 인정한 용맹함과 충성심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국은 너무 가난했고 세계는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병사들의 이름은 한국에서도 그들의 고국에서도 잊혀져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이후 정권이 바뀌고 공산화가 되면서 오히려 참전용사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생 가난 속에 살았고 그들의 자녀들은 교육 기회조차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마음 한켠에 그 빚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자 한국은 다시 그 이름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 흘린 피와 눈물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할 시간이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런 한국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100배로 갚아낸 나라인지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참모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나라가 침공을 받았다는 소식, 수백만의 피난민이 생겼고 어린이들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 쓰러지고 있다는 전보가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렸습니다. 아무런 외교적 이해관계도 없고 우리 역시 넉넉지 않은 나라라며 그저 관망만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한때 세상의 외면 속에서 이탈리아에 침략당했던 나라였다며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에티오피아 황실 근위대, 이른바 카그뉴 부대가 조직되었고 1100여 명의 병사들이 세 차례에 걸쳐 한반도에 파병되었습니다. 이들은 황제를 직접 경호하던 최정예 병력이었습니다. 단순한 병력이 아니라 나라의 상징이자 자존심이라 불리는 군대였지요. 에티오피아는 자신들의 황족을 지키던 이들을 먼 아시아 전쟁터에 보낸 것입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으로선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병사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적지 않은 이들이 지리조차 모른 채 떠났습니다. 어떤 병사는 떠나기 전 아내와 어린 자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가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누군가 나서야 한다면 내가 먼저 가야 한다. 그렇게 시작된 여정은 비행기로 수차례 환승을 거치고 다시 군함을 타고 바다를 건넌 뒤 눈보라가 몰아치는 부산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아프리카에서 온 그들은 코끝이 얼어붙는 낯선 기후에 고개를 숙였지만 어느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무기를 지급받아 전투에 투입되었고 주로 강원도 양구, 철원, 중동부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용맹했고 한국 민간인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전투 중 만난 한국 아이에게 자신의 건빵을 나눠주었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들의 활약은 당시 미군도 인정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부대는 작전 중 단 한 번도 포로가 되거나 탈영병을 낸 적이 없는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작전 성공률이 가장 높았던 부대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바라던 건 명예도 포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국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이들의 희생으로 수많은 전투에서 한국군이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전투 중에는 눈이 허리까지 차오른 산악지형에서 적군의 매복을 뚫고 한국군 부대의 퇴로를 확보한 작전도 있었고, 중공군의 야습에 맞서 밤새 방어선을 지켜낸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단한 기록과 영웅적인 행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며 이들의 존재는 한국에서도 점차 잊혀졌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이들은 줄어들었고 역사 교과서의 한 줄로도 남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에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용맹했던 병사들은 임무를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환영도 훈장도 아닌 침묵과 외면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이후 에티오피아는 급격한 정치적 혼란에 휘말리게 되었고,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의 몰락과 함께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참전용사들은 과거 황실에 충성했던 존재라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은 참전의 의미를 지워버렸고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며 사회의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공직에 나갈 수도 없었으며 많은 이들이 빈민가에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한국을 위해 총을 들었던 그들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가난은 대물림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한때 황제의 호위를 맡았던 정예 병사들이 이제는 낡은 오두막에 살며 땔감을 주워 하루를 버텨야 했고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병을 키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흐르면서 에티오피아에서조차 한국전쟁 참전이라는 사실은 역사에서 지워졌고 그들을 아는 이조차 드물어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한국 내에서도 그들의 존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야 하는 긴 싸움에 몰두했고 세계를 바라볼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이라는 급한 목표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건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그들의 상처를 덜어주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젊음을, 아니 목숨을 걸고 도운 나라로부터 단 한 장의 편지조차 받지 못한 채 세월 속에 잊혀졌습니다. 어떤 참전용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위해 싸웠고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한국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은 서글펐다.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바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 주기를,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 희생을 알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조용히 흐릅니다. 마치 어떤 일도 없었다는 듯 소리 없이 뒤로 밀려나 버립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났을 때 대부분의 참전용사들은 세상을 떠났고 남은 이들도 노쇠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운함보다도 아쉬움보다도 더 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부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아도 자신들이 옳은 일을 했다는 믿음. 그것이 그들을 지탱해온 힘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에 에티오피아는 다시 한국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자부심을 후손들에게 조용히 전해주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이름을 잊고 살았지만 그들이 한국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을 다시 기억할 시간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면서 한국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몇몇 외교관들과 연구자들이 잊혀졌던 한 나라의 이름을 조용히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오래된 기록들을 뒤적이던 어느 외교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곳이 있다면 단연 에티오피아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곧 외교 채널을 통해 이어졌고 에티오피아의 참전용사들이 생존해 있다는 소식이 한국 정부와 단체들에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을 초청한 행사는 2001년
50주년을 맞이한 한국전쟁 기념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부푼 마음으로 비행기에 오른 몇몇 노병들이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그들은 한국 땅에 다시 발을 디딘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물을 보이던 참전용사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한국에 왔던 이유가 비로소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 이 모든 보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방문한 한국은 그들이 알고 있던 1950년의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쟁의 잿더미는 사라졌고 초고층 빌딩과 고속도로, 첨단 기술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강하게 성장한 것을 보며 그간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 심지어 학생들까지 나서서 에티오피아를 향한 보훈의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고 한국 기업들이 나서서 에티오피아의 학교와 병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협력단 코이카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와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모은 성금으로 도서관이 지어졌고 작은 마을엔 태극기와 에티오피아 국기가 함께 걸렸습니다. 특히 아디스아바바 외곽에 코레아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은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곳엔 한국의 후원이 들어가 마을의 상수도와 보건소, 학교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마을 한복판에 참전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조용한 제막식 날, 살아남은 한 병사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기억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을 본 한국인 관계자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자신들의 성장을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연결했고 기억의 끈을 끊지 않기 위해 스스로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은 다시 에티오피아를 찾았고 다시 관계를 복원했으며 수십 년 전 전쟁터에서 맺은 형제를 이제는 따뜻한 우정으로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은 언어를 넘고 거리를 넘습니다. 한국이 에티오피아에 내민 손은 단순히 국가 간의 외교나 원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억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사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투였고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조차 다니지 못하고 늘 공터에서 나무를 주워 팔던 그 아이는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단지 할아버지가 가끔씩 들려주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이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먼 나라에 가서 싸웠다. 그 나라는 우리를 잊지 않았단다. 그 말은 마르투에게는 현실보다도 먼 전설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로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가방을 맨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왔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그들이 건넨 장학증서와 손편지 한 통은 마르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미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마르투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꿈이라는 단어를 처음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뒤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고 지금은 에티오피아 한국 국제협력단의 통역사로 일하며 양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은혜의 아이입니다.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한국에서 꽃을 피웠고 그 꽃은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마르투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전용사 후손들 가운데에는 지금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도 있고 한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이도 있으며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지원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마을 단위의 변화로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자원봉사단으로 참여한 적정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었고 밤마다 촛불에 의존하던 가정들이 이제는 전등을 켜고 아이들과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참전용사의 손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빛이 생긴 날, 할아버지는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또 한 번 우리를 살렸구나라고요. 이 말은 단지 빛에 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대한 희망, 존재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잊히지 않았다는 감동, 그 모든 것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그 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장학금 하나, 의료진료소 하나, 마을 도서관 하나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마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답입니다. 받은 것을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더 크게, 더 따뜻하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한국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와의 이 특별한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에 번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뉴스 한 꼭지였고 작은 기사였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한마디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 아프리카에서 날아온 군복의 사나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은 놀랐고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잊혀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에는 묵직한 자부심과 울림이 따라붙었습니다. 방송 다큐멘터리로 소개되면서 눈시울을 붉힌 시청자들이 많았고 특히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는 진짜 한국가움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교실에서, 도서관에서, 청소년 캠프에서 이 이야기를 공유하며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의 국민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처음으로 느꼈다고요.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벌여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에게 책과 학용품을 보냈고 어떤 중학생은 손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받은 것을 꼭 되갚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런 나라의 국민이라서 자랑스럽습니다. 그 편지는 아디스아바바 외곽의 한 마을까지 전해졌고 그것을 읽은 에티오피아의 한 소녀는 책가방을 어깨에 맨 채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두 나라는 그렇게 세대를 넘어서 손을 맞잡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겐 아련한 추억의 빚을 덜어주는 위로가 되었고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진정 선진국이 되었다는 증거는 경제 규모가 아니라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되갚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데 있다고요. 그리고 그 말은 많은 한국인들의 가슴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기업들은 CSR 활동으로 에티오피아와의 협력 사업을 확대했고 교육청에서는 참전국과의 우정을 주제로 한 세계 시민교육을 도입했습니다. 또 어떤 퇴직교사는 정년을 마치고 한국어 교육공사단으로 에티오피아에 건너가 현지 아이들을 가르치며 제2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들도 언젠가 자신이 받은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줄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가 은혜로 이어지는 방식이지요. 그렇게 한국의 이야기 속에서 진심은 또 다른 진심을 낳고 있었습니다. 단지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답이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는 마음은 빚을 갚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강하게 세상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잊지 않고 기억해낸다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수십 년 전 전장을 누비던 이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그때의 손을 이제는 우리가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은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잇고 과거와 미래를 잇고 나라와 나라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갚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받은 만큼을 돌려주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걸까요? 한국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합니다. 당신이 도와준 그날을, 우리가 쓰러질 뻔했던 그 겨울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제의 마음으로 다가와 주었던 그 손길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한국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흘린 눈물과 피에 이제는 웃음과 희망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이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잘 살아서 도와준 손길에 더 크게 답하기 위함이고 더 멀리 보답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극기를 꽉 움켜쥐던 국민이 이제는 세계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게 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를 도와줬던 이들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 길에 한국은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2배로 돌려주는 민족이 아닙니다. 100배로 갚는 민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며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100배로 갚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